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연일 드라마 같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조별리그 1차전 일정이 끝나고 2차전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개최국 카타르가 A조 2차전 첫 번째 경기도 패배하면서 개최국 역사상 최악의 성적으로 가장 먼저 이번 대회 탈락팀이 됐는데요. 하지만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마지막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현재 1위인 네덜란드가 탈락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돌풍 때문인데요. A조 2차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월 25일에 열렸던 A조와 B조 2차전 경기 결과입니다. 먼저 웨일스를 상대로 이란이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넣는 기적 같은 승부를 펼치며 2대0 승리로 1차전 잉글랜드전 패배를 갚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말씀드린 카타르 개최국이 세네갈과 2차전 3대1로 패배하면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돌풍의 팀 에콰도르와 1대1로 비겼는데요. 경기 내용을 보자면 에콰도르가 이겼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돌풍의 팀이고요. 잉글랜드가 미국과 B조 2차전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이 경기 역시 잉글랜드가 결코 16강 진출을 쉽게 이룰 수 없다라는 혼돈의 상황을 만들면서 A조와 B조 모두 마지막 3차전에 가서야 16강 진출 팀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A조의 순위 살펴보면 네덜란드와 에콰도르가 1승 1무 그리고 승점 4점에 골득실차까지 같은 상황이고요. 세네갈이 1승 1패, 카타르가 2패인데요. 두 경기 내용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카타르가 개최국 역사상 최악의 성적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이미 개최국의 첫 경기 패배가 없었던 전통을 이제 깨트리면서 개최국으로서 개막전 패배를 겪었는데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개최했던 아프리카 최초의 개최팀인 남아공이 개최국으로는 처음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지막 3차전에 가서 탈락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카타르는 첫 두 경기 만에 탈락했기 때문에 개최국 중에는 가장 먼저 탈락한 팀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세네갈에 패배한 것도 패배한 것이지만 네덜란드와 에콰도르의 경기에 승패가 엇갈렸다면 카타르도 마지막 3차전에 네덜란드를 꺾고 1승 1패가 될 경우에는 세 개 팀이 1승 1패가 돼서 2위 자리를 다툴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남아있었는데 네덜란드와 에콰도르가 무승부를 거두면서 1승 1무 팀이 벌써 두 팀이나 나왔기 때문에 카타르가 제치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카타르가 에콰도르와 1차전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골키퍼가 불안한 실수를 많이 범하면서 실점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바샴 골키퍼를 새롭게 선발 출전시켰고 전술적으로는 3-5-2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바샴 골키퍼가 그나마 1차전보다 안정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통계 기록의 평점상으로는 4.7점으로 나쁜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첫 경기보다는 나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덜란드와 1차전에서 패배한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전술을 조금 바꿨어요. 4-4-2 포메이션을 가져가면서 수비를 좀 단단하게 하고 미드필드를 촘촘하게 만들고 전방에서도 공격수가 고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2선 자원이나 측면 자원을 좀 많이 배치하는 4-2-3-1 포메이션이었는데 디에디우와 디아 선수를 투톱으로 배치해서 조금은 공격진에 결정력 있는 선수를 많이 두고 또 문전으로 꼭 공을 붙이는 신속한 축구를 시도했고요. 또 왼쪽 풀백으로 야콥스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 선수가 측면에서 공격 가담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이런 전술 수정을 통해서 카타르를 상대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카타르가 이번 경기는 에콰도르와 첫 경기만큼 무기력하진 않았어요. 점유율은 45%로 밀리긴 했지만 근소한 열세였고요. 기대 득점 값을 살펴보면 카타르가 0.96골로 오히려 0.75골을 기록한 세네갈보다 확실한 득점기를 만드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슈팅 숫자도 10대 13으로 대등했고요. 빅찬스는 물론 세네갈이 2개로 카타르보다 많았지만 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빅찬스 중에 하나를 좀 놓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골을 못 넣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나마 카타르가 위안 삼을 것은 문타리 선수가 후반 33분에 카타르의 월드컵 본선 역사상 첫 골을 기록한 것이었는데요. 득점 상황부터 살펴보면 전반 41분이었어요. 사실 세네갈이 행운의 골을 얻은 것이죠. 이번에도 카타르 수비수가 실수를 하면서 골을 내줬는데요. 야콥 선수가 날카롭게 문전으로 찔러준 패스를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수가 미끄러지면서 공을 빠뜨렸고 그 흐른 공을 블라의 디아 선수가 달려들어서 강하게 때려 넣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골을 내주지 않았다면 카타르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후반 시작 3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또 한 번 이제 레프트백인 야콥 선수가 올려준 공을 디에디우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골까지 넣었습니다. 일찌감치 2골 차로 앞서 나갔기 때문에 카타르가 심리적으로 힘든 경기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라의 디에와 파마라 디에디우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존버로 대체했고 이 선수들이 모두 골을 넣으면서 세네갈은 마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번 대회 다른 윙포워드 자원이라든지 측면 자원을 활용하기보다
스트라이커 자원을 앞에 2명 배치하고 몰아치자 약간 이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카타르가 후반 22분에 추격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좋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맨디 골키퍼가 계속해서 미친 선방을 보이면서 카타르의 추격을 좀 막아냈거든요. 결국엔 두드리면 열린다고 후반 33분에 올라온 머하메드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문타리가 껑충 뛰어올라서 강력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며 2대1을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의 기세가 카타르가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2대2 동점 내지 3대2 역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카타르가 그래도 이번 경기는 개최국 선수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분전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추격 의지를 꺾은 골이 나왔죠. 후반 39분 반바 디엥 선수의 골이었는데요. 일만 은디아이 선수가 문전 우측을 돌파로 파고든 이후 컷백 내줬고 여기서 수비 대응이 늦었습니다. 디엥 선수가 강하게 꺾어찬 공이 구석으로 흘러들면서 결국 3대1이 됐고 카타르는 더 이상 추격의 동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카타르는 네덜란드와 에콰도르의 경기 승패가 엇갈리길 바랬는데요. 에콰도르가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네덜란드와 비겼어요.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가 비겨서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네갈과의 경기를 이기긴 했지만 조금은 공격적으로 아쉬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멤피스 데파이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후반전에 뛰면서 공격 활로를 열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부상 복귀 이후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선발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네갈과 첫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스트라이커 얀센을 빼고 공격한 미드필드로 뛰면서 골까지 넣었던 각포 선수를 전진 배치해서 베르바인과 각포를 투톱으로 배치하고 역시나 세네갈과의 경기에 교체에 투입돼서 2선에서 좋은 공격 연결 능력을 보였던 클라센 선수를 공격 미드필드로 두고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프랭키 더용 선수의 파트너로 베르하이스가 아닌 쿠프 메이너스를 투입하면서 장악력을 좀 강조했습니다. 좌우 윙백은 그대로 블린트와 둠프리스였고 3백 라인은 아케 판다이크와 더불어 팀버가 배치가 됐고 노페르트가 여전히 골문을 지켰는데요. 에콰도르는 3-4-2-1 포메이션이었는데 장신 공격수 에스트라다를 전방에 두고 득점력이 좋은 베테랑 공격수 발렌시아를 왼쪽에 그리고 발빠른 젊은 윙어 플라타를 오른쪽에 뒀고요. 에스투피니안과 프레시아도 좌우 윙백이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했고 멘데스와 카이세도가 2명의 중앙 미드필더였는데 카이세도가 정말 풍부한 활동력과 공 운반 능력과 공격으로 연결하는 킬러 패스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컴팩트한 축구이자 공격적인 축구 전방 지역에서 압박하면서 달려드는 축구를 통해서 네덜란드를 굉장히 위협했습니다. 오히려 에콰도르의 경기력이 훨씬 좋았다는 게 기록으로도 드러나는데요. 이날 경기 슈팅 숫자를 보시면은 점유율은 네덜란드가 54%였는데 네덜란드의 슈팅은 겨우 2개밖에 없었고요. 에콰도르는 무려 15개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기대 득점 기록을 보더라도 네덜란드는 코디 각포의 원더골이 아니었다면 거의 득점을 할 만한 장면을 거의 만들지 못했어요. 기대 득점이 0.10골이니까 득점을 하기 어려운 경기였죠. 반면에 에콰도르는 기대 득점 값이 1.68골로 2골 정도를 넣었어야 되는 경기니까 경기 내용으로 보자면 에콰도르가 2대0으로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차이를 맞는 것이 결국 각포의 개인 능력이었는데요. 특히나 후반전에 극명하게 경기력이 엇가지였어요. 네덜란드가 천재골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감을 갖고 전반전을 운영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콰도르의 경기력이 살아났고 후반전을 보면은 네덜란드의 기대 득점 값이 0.04골이니까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에콰도르는 1.34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얘기는 네덜란드가 후반전에 많은 선수 교체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에콰도르가 15개의 슈팅을 시도하면서도 유효 슈팅이 4개였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10개일 정도로 네덜란드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수비적으로도 에콰도르에 고전했지만 공격적으로도 매우 답답했는데요. 이날 경기를 슈팅 2개로 맞춘 것은 월드컵의 기록을 집계한 1966년 대회 이후 유럽팀이 월드컵 본선에서 기록한 최저 슈팅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유럽이 축구의 본산으로서 굉장히 가장 많은 본선 출전 티켓을 갖고 있는 대륙이잖아요. 네덜란드가 이렇게 유럽팀 역사상 가장 부진한 경기를 했다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길 수 있었던 것은 코디 각포의 개인 능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 6분에 클라센 선수가 밀어준 공 코디 각포가 왼쪽으로 한번 툭 차놓고 강력한 왼발 슈팅을 대팔처럼 꽂아나면서 앞서갔어요. 이 장면 이후에 네덜란드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코디 각포가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든 것이 일단 월드컵 본선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의 멤피스 데파이 이후 네덜란드 선수로는 월드컵에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첫 번째 선수고요. 지금 소속팀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이 열리기 전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많은 유럽 빅클럽, 빅리그의 관심을 받고 있는 PSV 에인트호벤의 에이스인데요. 이 선수가 대표팀과 소속팀을 포함해서 최근 28번의 경기에서 34회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 득점까지 무려 16득점 18도움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폼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코디 각포의 개인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네덜란드의 부진한 경기력을 세탁한 느낌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장면 말고는 네덜란드가 의미 있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우선 전반 32분에 에네르 발렌시아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시도한 슈팅, 노페르트 골키퍼가 가까스로 선방했기 때문에 실점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전반 추가 시간에는 배후로 흘러나온 코너킥 강화에서의 슈팅을 페르비스 에스투피니안이 딱 건드리면서 굴절돼서 노페르트 골키퍼를 통과시켰는데 노페르트 골키퍼 앞에 있던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에콰도르 선수가 본인이 공을 건든 것은 아니지만 그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골키퍼의 시야를 명확하게
방해했다라는 VAR 판정이 나오면서 이 골은 취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골이 취소된 가운데 에스투피니안이 후반 시작 4분 만에 만회하는 장면을 만드는데요. 공격으로 높이 가담한 왼쪽 윙백이죠.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한 것을 노페르트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이 하필이면 에네르 발렌시아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간 그 위치로 흘러나왔고 에네르 발렌시아가 밀어나오면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에네르 발렌시아는 아시다시피 카타르와 개막전에서도 득점을 했는데 이 선수가 최근 에콰도르의 6골 본선 조별리그 모든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비록 참가하진 못했지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또 선수가 됐습니다. 굉장히 영예로운 기록이고 또 에콰도르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기도 한데요. 그 이후에도 후반 14분에는 곤살로 프라타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는 불운도 있었어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록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2골, 3골을 더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을 에콰도르가 보였지만 네덜란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막아내기도 했고 또 에콰도르 입장에서 골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이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기력을 기반으로 했을 때 네덜란드가 A조 1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카타르도 탈락이 확정되긴 했지만 개최국으로서 자존심을 살리자는 그런 정신무장이 됐을 경우 11월 30일 수요일 0시에 킥오프할 네덜란드와 마지막 경기에서 카타르가 깜짝 승리를 거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럴 경우 네덜란드가 1승 1무 1패가 되고 골득실 차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같은 시간에 열리는 에콰도르와 세네갈의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살펴봐야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에콰도르와 세네갈이 만약 네덜란드가 패한 상태에서 비긴다면 에콰도르가 이제 1승 2무로 1위가 되고 세네갈이 1승 1무 1패가 되면서 이제 골득실 차를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이 상황에서는 카타르가 네덜란드를 2골 차 이상으로 이겨줘야만 무승부를 거뒀을 세네갈이 네덜란드를 제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혹은 이제 세네갈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 세네갈이 2승 1패로 1위가 되고 에콰도르가 1승 1무 1패가 되면서 골득실차가 떨어지니까 사실 네덜란드는 더 많은 골을 또 카타르에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네덜란드가 진출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에콰도르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 세네갈이 1승 2패가 되니까 네덜란드는 카타르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이제 A조를 통과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골득실차까지 따졌을 때는 네덜란드가 탈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이번 월드컵 굉장히 많은 이변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도 안심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네덜란드의 경기를 그렇게 괜찮지가 않다. 에콰도르가 이제 1위로 올라갈 경우 또한 네덜란드가 2위로 16강에 오르면 뭐 B조의 1위를 만나게 되는데 뭐 잉글랜드를 만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덜란드가 이제 16강에서 이제 탈락하는 뭐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진 흐름입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일정 오늘은 C조와 D조의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시간선으로 대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저녁 7시에 D조 2차전으로 튀니지와 호주의 경기가 먼저 열리고요. C조의 2차전 첫 경기는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밤 10시 경기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꺾은 돌풍의 팀 사우디가 이번 경기도 결과를 또 끌어내면서 16강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요. 11월 27일 일요일 새벽 1시에는 D조의 빅매치 프랑스와 덴마크의 경기가 열리고요. C조 2차전의 마지막 일정 11월 27일 새벽 4시 아르헨티나 대 멕시코의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이기지 못할 경우엔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최근에 팀 훈련을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아르헨티나의 탈락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승을 노리던 팀이 사우디전 패배로 인해 16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그 어느 때보다 이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빡빡한 일정도 일정이지만 또 많은 팀들 특히 아시아 팀들이 좋은 조직력과 정신력과 자신감으로 무장하면서 아시아의 돌풍이 대단하다. 말씀드린 대로 카타르는 개최국으로 빨리 탈락하긴 했지만 분명히 세네갈과 2차전에서는 경기력이 좀 개선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도 이제 사우디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프랑스를 상대로 완패를 하긴 했지만 선제골을 얻은 호주가 승점을 얻는 경기를 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